쉽게 생각하면 우리 소화관은요, 점액이라는 방어막이 있습니다. 장에 피부가 있고요. 그 피부 겉에 우리 콧물 나오듯이 점액이 나와요. 점액이 나와서 그 점액이 장 피부를 코팅하고 있습니다. 걔들이 하는 역할은 외부의 세균이나 외부의 이런 단백질들하고 완벽하게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들이 장의 피부 상피세포라고 하는데, 이 상피세포 사이 공간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세균도 그 사이에 들어가지 못하고, 세균이 발효한 물질들이나 아니면 단백질들이 소화가 일어나서 아미노산이 된 물질들만 통과할 수 있게, 혹은 펩타이드라고 작은 구조의 물질들만 통과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장의 구조예요. 근데 만약에 장 환경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 점액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한다면 일종의 코팅액이 없는 거예요. 코팅액이 없다 보니까 장 상피가 그대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 세균들, 바이러스들이 장 상피에 도달을 하게 되죠. 그렇죠? 뿐만 아니라 다 소화되지 못한 단백질도 장 상피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아직 멀쩡한 장 구조는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서, 그래서 여기를 통과하지 못해요, 걔네들이. 근데 슬슬 이제 이게 어떤 이유로 이걸 벌리는 물질들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벌어져서 이렇게 통과하게 돼요. 그러면 단백질이나 단백질의 중간 물질, 그러니까 다 분해되지 소화되지 못한 중간 물질, 혹은 세균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 맞닥뜨리면 몸의 백혈구들이 아메바 운동을 통해서 계속 스물스물 스며 나오겠지. 그래서 그런 세균들이나 아니면 단백질들하고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면역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푸닥거리 쌈박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이 초토화되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얘들의 반응 자체가 전문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이를 막 키워갖고 일으켜서 세균들에 의한 가스도 많이 생기고 장이 되게 불편해지는 현상들이 생길 겁니다. 장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 업데이트를 안 하신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식이섬유를 잘 먹으면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야채를 많이 먹으면 식이섬유가 들어오니까 장이 건강해진다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균이라는 걸 좀 살펴볼 때 장의 대다수의 균, 적어도 90% 이상의 균은 중간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한 7, 8%가 좋은 균, 얘는 그냥 뭐래도 나한테 좋은 균, 그 다음에 한 2, 3% 정도가 나한테 뭐래도 나쁜 균, 이런 균인데, 이 중간균이 문제란 말이야. 이 중간균이 만약에 내가 얘들한테 필요한 먹이를 잘 주면 그러면은 나한테 좋은 균의 역할을 해요. 왜냐면 균이나 바이러스나 다 숙주랑 같이 살아야 되거든. 숙주랑 같이 살아야 되는데 숙주가 죽어버리면 자기들 다 죽는단 말이야. 자기들도 살려면 숙주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숙주한테 이로운 역할을 하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 먹을 걸 줘야 이로운 역할을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그 먹을 게 가장 대표적인 게 식이섬유인데, 그걸 어려서부터 꾸준히 잘 줬다면 중간균들이 적절하게 일을 하겠죠. 근데 아주 오랜 시간 동안 혹은 잘 살아오다가 식단이 특정으로 바뀌어. 뭐 예를 들면은 갑자기 이제 혼자 자취를 하게 돼서 야채를 참 먹기가 힘들고 근처 주변에서 배달을 시켜 먹는 생활을 하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식생활이 망가졌다. 그래서 오랫동안 야채를 안 먹다 보니까 장에서 완전히 트러블이 생기고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태에서 식이섬유를 넣으면 이 균들은 이미 나한테 신뢰도를 잃은 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걔들은 먹을 걸 안 주니까 장 점막이라는 걸 갉아먹어요. 그래서 장 점막을 소비하는 균이 되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장 피부에 코팅막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온갖 이슈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했듯이 단백질이나 세균들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백혈구들이 공격하는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날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생각해야 될 건, 그 상태에서 야채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야채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요. 그 야채를 되게 나쁜 거, 불편한 거, 오히려 더 불편하게 만드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오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꾸 그런 걸 이상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정보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건, 그런 상태라면 먼저 장의 균을 일종의 약간 그런 반상회를 만드세요. 반상회라는 건 여러 균들을 집어넣어줘서 균들이 서로 서열 정리를 하고 서로 소통해서, 야 니들 지금 그러면 안 돼, 이 숙주랑 같이 잘 살아야 돼 라고 설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이제 발효식품, 여기서 이제 유산균 제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제제들이 별로 효과 있다는 연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 예를 들면 뭐 그릭 요거트, 된장, 청국장, 김치, 뭐 낫또, 이런 것들, 사워크라우트,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매번 식사 때마다 그런 다양한 발효식품을 넣어주고, 일정 시간이 지나서 장이 좀 안정화된 느낌이 나면 그때부터 야채를 넣어줘서 강화하는 거지. 이건 약간 그런 거 똑같아. 내가 보행 습관이 잘못돼서 한쪽 발을 약간 문제가 없는데 쩔쩔거리면서 걸어요. 그러면 갑자기 뛰면 괜찮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쩔뚝쩔뚝 거리는 발에 보행이 잘못됐다는 걸 인지시켜주고, 그걸 정상적으로 걷게 조금씩 바꿔주고, 그리고 나서 걷게 만들어야, 그래야 강화가 되는 거 아니야. 똑같습니다.
그래서 발효식품을 먼저 몇 끼니당 넣어줘서 장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장이 좀 편안해졌다는 느낌을 받으면 야채도 같이 넣어줘서 편안해진 반상회를 강화시켜라 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으면 장이 안 좋아지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장에는 균이 살아요. 균들이 살아요. 그 균이 지금 한 39조에서 40조 마리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개체의 가지수는 되게 다양합니다. 되게 다양하고요. 그런 장내 세균들이 들어온 음식물들을 활용을 해요. 근데 원래는 우리 소장에서 소화를 하고 거기서 이제 나한테 필요한 영양분을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소장의 말단인 회장,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밑에 대장으로 넘어가죠. 그러면 회장 말단부부터 세균들이 숫자가 조금씩 늘어나요. 그 위에는 위산의 영향으로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은 그렇게 세균수가 많지 않습니다. 근데 회장 말단부터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대장에 가면 뭐 10에 13승, 14승 막 이런 정도의 세균이 있단 말이에요. 종류별로 다양하게. 그럼 그런 균들이 위에 상부장에서 소화 흡수되지 못한 영양분을 자기들이 발효를 해. 왜냐면 지들도 이용해야 되거든. 근데 그 발효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효라는 게 나한테 부정적으로 작용하면 쉽게 얘기하면 부패거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부패가 되고 장을 불편하게 만들고 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때 이제 단백질을 주로 활용하는 균들이 보통 장 세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단백질거리가 들어오고 그러면 장에 부정적인 영향이 와서 장세포의 과도한 비대 혹은 장세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대장암 발병률이 증가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몇 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부터 뭐 붉은 적색육을 먹으면 대장암이 걸린다라고 하는데 사실 되게 많은 용량이고요. 보통 그런 거보다는 가공육, 훈제하거나 아니면 소세지로 만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팩트가 크지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상용화돼서 대한민국 국민이 먹는 적색육, 소고기나 돼지고기의 양 정도로는 뭐 바람을 일으킨다? 아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너무 편협한 정보를 과대 부풀려갖고 얘기한 거라고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세지나 뭐 가공육이나 이런 것들이 일으키는 것들을 그냥 적색육 전체가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물론 적색육도 진짜 뭐 몇 끼니당 엄청나게 많은 양을 먹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으나 사실은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사람이 먹는 고기의 양으로는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뚱보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냥 장내 환경이 안 좋은 걸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실제 살을 잘 찌게 하는 균형이 있는 걸까요? 그거는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본 실험이 아니에요. 그거 진짜 항상 좀 주의해야 되는데 그런 겁니다. 서구형 식생활을 하는 사람과 아프리카 원시 부족 사이에 장에서 서구형 식생활에는 어떤 균이 많았고 아프리카 수렵 활동을 하는 사람 장에는 어떤 균이 많았대. 그래서 그 균이 많으니까 비만이 예방이 된 거고 반대로 서구형 장에는 그런 균이 많으니까 뭐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속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뚱보균이라고 주로 알려져 있는 그 균속 가장 큰 집단을 자꾸 뭐 뚱보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밑에 락토바실러스도 있고 스트랩토코커스도 있고 다 있어요.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균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뚱보균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 밑에 딱 어떤 균이었어. 근데 그 위에 한참 위 상위 집단을 전체를 마치 뚱보균인 것처럼 인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뚱보균이다 얘기하려면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됩니다. 거기서 주장하는 서구형 식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장에 많다는 균을 배양을 해서 그걸 특정 사람이나 아니면 G 모델한테 적용시켜서 그렇게 된 G 모델이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사람으로 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섭식을 엄청나게 많이 해서 뚱뚱해진 다른 사람에 대비해서 대조군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살이 찐다라고 입증해낼 수 있고 다른 변이들이 명확하게 통제가 된다면 그게 뚱보균이라고 해야겠죠. 그 균 때문에 살이 찌는 거다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그냥 집단 간에 균만 본 거예요. 균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그게 뚱보균이라고 얘기하기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에 좋은 식품이랑 영양제를 추천해주세요. 장에 좋은 영양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참 아쉽게도 장 하면 맨날 유산균, 뭐 유익균, 이런 프로바이오틱스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이런 실험들이 대부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실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메리트 있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구조가 된 실험들을 보면 결과물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근데 참 이건 저도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뭐 식품의 보호 효과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효식품들이 분명히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효과들이 있거든요.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식품
발효식품들을 먹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끼니 발효식품들을 위주로 꼭 구성해서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가스 차는 문제로 내과를 가니 평생 흰밥 먹고 섬유질 이런 소화 어려운 음식 다 먹지 말라는데, 흰밥 이런 게 당뇨 등 여러 문제 유발한다고 하니 평생 먹고 살기엔 어려워 보여 식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유산균도 다양하게 먹어봤으나 효과를 모르겠고 장 건강을 위해서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의사분은 제거 시기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좋은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제거 시기를 했을 때 장은 불편하지 않을 테니까. 근데 장기적인 다른 건강 문제에 대한 위협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먼저 발효식품들을 배치를 해서 한번 해보세요. 아침엔 그릭 요거트, 점심엔 낫또, 저녁엔 청국장, 이런 식으로 해서 배치를 해서 좀 드셔보시는 걸 한 3개월 정도 드셔보시고 장이 얼마큼 변하는지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균에 따라 먹으면 장이 되게 불편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릭 요거트는 먹었는데 편해. 근데 낫또 먹으면 불편해. 그럼 그건 일단 빼세요. 그리고 편안한 발효식품 위주로 먼저 좀 넣어주는 연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침에 종종 요거트를 먹곤 하는데, 요거트는 공복, 식중, 식후,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중에 언제 먹느냐에 따라 장내 환경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지나요? 어디서 요거트는 공복에 먹는 게 좋다고 하는데, 이것도 카더라식이라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트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사실 주력은 균이죠. 그리고 그 부수적인 건 그 안에 있는 탄단지죠. 그렇죠? 그러면 주력이 균인데, 우리 균하면 균을 모아놓은 그런 유산균 제제 혹은 액상 요구르트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죠. 광고 멘트가 살아서 장까지 가야 된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복에 먹는 거, 식중에 먹는 거, 식후에 먹는 거. 근데 공복에 먹으면 위산에 영향이 있고요. 식후에 먹어도 위산과 담즙산에 영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사실 크게 따질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차피 식품 형태로 먹으면 식품에 의해서 위산이나 그런 담즙산을 좀 중화시키면서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식품 안에서 약간 보호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아무 때나 드셔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통해서 나에게 알러지가 있는 음식을 멀리하는 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나요? 사실 알러지 검사는 좀 뭐랄까 약간 이거 보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 손금 보는 거랑. 물론 유전자 검사보다는 더 정확하긴 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알러지 반응이라는 게 알러지가 있는 물질을 검사할 수는 있으나 그건 장 상태마다 다른 거거든요. 내 장이 멀쩡하면 알러지가 있는 물질이 반응을 못해요. 알러지라는 건 결국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야만 알러지가 되는 거거든. 그렇죠?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야만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원항체 반응 없이 그냥 흡수되고 통과되고 하면은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럼 항원항체 반응 어떻게 일어나냐? 단백질과 우리 몸의 면역체 사이에 일어납니다. 면역체가 단백질의 어떤 특수 파편을 항원으로 인지해서 항체를 만들어서 공격할 때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특정 단백질이 소화가 돼서 들어와 버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고양이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도 보면 우리 고양이나 강아지가 예를 들어 어떤 간식을 먹었는데 자꾸 막 뭐 긁고 막 뒤집어지고 막 토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 간식에 뭐가 문제가 있나 했을 때 이제 병원에 가봤더니 알러지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러지 방지용 간식, 알러지 방지용 사료 이런 것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 안에 성분들을 보세요. 그러면 가수분해 단백질을 씁니다. 가수분해를 시켜서 소화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이 들어오면 소화 부담이 적어지고 알러지 반응이 줄어들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소화가 잘 되고 있고 그렇다면 굳이 알러지 반응 검사를 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알러지 반응 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건 사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항원항체 반응으로 아프고 불편하고 몸살이 나는 거지. 사실 음식을 먹었을 때 알러지 반응이 전혀 없고 순탄하면 오히려 음식을 더 잘 먹지 않아요? 오히려 음식을 먹었을 때 불편하고 아프고 설사하는 사람이 살이 쪽쪽 빠지지 않나요? 항상 이제 기승전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알러지를 없애면 영양소의 흡수가 잘 돼서 그만 먹게 된대. 과연 그럴까요? 정말 순탄하게 잘 먹는 사람들이 오히려 살이 찌지 않아요? 주변에 보면 예민한 사람들이 살이 안 찌지 않나요? 너무 자기들이 정해놓은 얘기를 짜맞추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알러지 검사도 결국 더 팔아먹기 위해서 다이어트에다 갖다 붙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불편한 게 없다면 알러지 검사도 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장 건강과 만성 피로,
그래도 연관이 있겠죠? 뭐 아무래도 만약에 장 상태가 안 좋다. 그래서 장에서 계속 이런 면역 반응, 그러니까 식품 단백질과의 알러지 반응이나 아니면 장내 세균과 그 발효물 사이에 우리 면역 체계와의 부딪힘, 이런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거기서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그리고 항상 백혈구가 몰리려면 글루 혈액이 몰려야 합니다. 우리 상처가 나면 거기가 퉁퉁 붓는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상처가 나면 여기에 혈액을 모아줘야 되거든. 왜냐면 여기에 백혈구를 모아야 되니까. 결국은 혈액이 장으로 몰리니까 장과 뇌는 약간 서로 경쟁 관계고 협응 관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장에 혈액이 모이니까 뇌가 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얘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 거니까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뇌의 혈액이 줄어들면, 혈류량이 줄어들면 뇌는 두통을, 통증을 느끼기도 하고요. 피로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한테 오는 포도당이 적은데 당연히 피로해야지. 못 움직이게 일단 차단을 해야지. 너 지금 상태 안 좋으니까 혈당 제대로 못 받고 있으니까 그만 움직여. 피곤해. 아무것도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살찌고 싶어서 많이 먹는 전부 설사로 나와요. 장이 못 받아주는 거죠. 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합니다. 약간 마른 것 같고요. 이제 뭐 주변에서 약간 놀림을 받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살이 찌고 싶어서 많이 먹어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장의 운동성이 되게 짧고, 그러니까 장이 간헐적으로 수축해서 음식물을 빨리빨리 이동시키는 편이라서 계속 이제 먹으면은 얼마 안 있어서 금방 설사가 납니다. 근데 이런 분들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조금씩 자주 먹어야 되는데, 근데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혈당 관리도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뭐 혈당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걷고 움직이고 운동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해하는데 너무 과도한 속도를 내진 마라. 다른 건강도 좀 생각하자. 이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같은 종류의 유산균 오래 복용하지 말고 바꿔가며 복용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가요? 그러니까 뭐 보면 그래요. 유산균이라는 걸 사람들이 되게 착각합니다. 유산균이 뭔가 우리 몸에서 되게 대단한 기능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유산균은 우리 몸에 있는 주력균이 아니에요. 진짜 잠깐 왔다가 하루 묵고 나가버리는 균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주력균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에어비앤비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에어비앤비에 하루 이틀 묵을 거예요. 근데 갔어. 청소 상태가 조금 아리까리해. 그럼 여러분은 대부분 그냥 야 어차피 하루 이틀 묵을 건데 그냥 대충 지내다 가자 이래요. 거기를 본인들이 애써서 청소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그냥 쓰거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청소를 하거나 한데, 청소를 해서 쓸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유산균도 똑같은 거야. 우리 장에 들어왔는데 얘가 우리 장에 사는 균이 아니라고요. 딱 들어왔는데 하루 이틀 있다가 나갈 건데, 근데 장 상태가 그렇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그래서 어쩌다가 청소를 해서 나한테 건강에 좋은 효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애들이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생각처럼 효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추세가 뭐 유산균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유산균이 되게 좋은 균인 것처럼 많이 밝혀졌고, 비피더스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비피더스균이 되게 좋은 균인 것처럼 알려져 있지만, 여러분 장에 사는 주력균은 그런 균들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페칼리박테리움이나 뭐 아가토박터나 아니면 아나스트라이프나 뭐 이런 균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균들이 얼마나 잘 스스로 살아가고 조절할 수 있게 하느냐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적절한 발효식품들 넣어주고, 그 발효식품 안에서 여러 가지 균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이제 균들 사이에 서로 뭐 반상회도 하고 조화도 이뤄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걔네들이 잘 살아갈 때 먹이를 잘 줘서 지들끼리 스스로 잘 조절하게끔, 숙주인 우리랑 서로 조화롭게 잘 살아가게끔 해야 되는데, 내가 걔네들을 일은 시켜놓고 자꾸 밥도 안 주고 일도 안 하니까 애들이 보이콧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콧 하니까 장이 뒤집히는 거거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알룰로스가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심하게 배탈이 나는 친구가 있어요. 저도 가스가 자주 차는 증상 정도는 있는데 이게 심하면 배탈로 이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친구는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걸까요? 자, 참고로 알룰로스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러지 반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단백질의 파편을 인식한 항원항체 반응이기 때문에 순수한 당이나 순수한 지방에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백질이 섞여 있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고요. 알룰로스 100%짜리라면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없고요. 알룰로스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알룰로스의 대사를 설명을 드리자면, 알룰로스가 소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일부 알룰로스는 흡수가 되고요. 일부 알룰로스는 밑으로 대장으로 내려옵니다. 흡수된 알룰로스는 혈관을 타고 돌다가 어느 세포도 이 알룰로스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너 뭐야 하고 소변으로 나가게 되고요. 대장
정상으로 온 알룰로스는 장내세균에 의해서 분해에 활용돼서 장내세균의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그 다음에 일부 나머지는 간으로 가서 간 내 지방에 영향을 줄 수가 있고요. 혹은 분해된 것들이 장에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생성되거나, 아니면 뭐 불편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불편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룰로스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니까 생기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분 같은 경우는 알룰로스 섭취량을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살 안 찌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많이 지나치게 많이 첨가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제시해 봅니다. 저도 진짜 과민성인데 식이섬유 먹었다가 더 안 좋아져서 야채 그냥 끊었어요. 안 그래도 싫어하는 거 개꿀. 뭐 선택은 개인의 몫이니까요. 선택은 개인의 몫이고 그런 거죠. 내가 식이섬유 싫어한다, 야채를 싫어한다, 안 먹어도 됩니다. 안 먹어도 되는데 안 먹어서 평생에 문제거리가 없다면 천만다행인 거고, 그렇죠? 만약에 다른 문제가 생긴다면 그 책임은 내가 지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책임져 주진 않으니까 본인이 그 부분을 책임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일리미네이션 다이어트를 해서 내가 불편한 것들을 제거하는데 거기에 야채가 껴있어서 야채를 다 안 먹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게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 완전 땡큐인 거야.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얘기한 부분을 좀 따라가 보고, 제가 얘기한 건 아니고 과학자들이 얘기한 거예요. 저는 제가 과학 연구를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과학자들이 연구한 걸 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커뮤니케이터니까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참고로 제 의견이 아니고 저스틴 소넨버그와 에리카 소넨버그 박사의 의견들을 전달을 드린 거예요. 된장찌개나 김치찌개를 먹는 것도 발효식품을 먹는 거고요. 김치찌개는 잘 발효된 김치를 먹었을 때, 그러니까 발효를 해도 어느 정도는 사는 것 같습니다. 워낙에 양이 많다 보니까. 말티톨이나 그런 가스차는 성분 잘 먹었는데 장기간 그런 거 많이 먹어서 가능합니다. 완치가 불가하다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완치할 수 있어요. 아니 봐봐, 말티톨을 계속 많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장에는 말티톨을 되게 잘 이용하는 균이 생겼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말티톨을 안 넣어주면 말티톨을 잘 이용하는 균은 점점 줄어들 거예요. 대신 그냥 걔만 줄어드는 걸 보는 게 아니고 말티톨하고 서로 경쟁해서 말티톨을 이용할 수 있는 균들을 통제해 줄 수 있는 균도 집어넣어줘야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발효식품도 넣어줘야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말티톨 같은 건 좋아하고 야채는 안 먹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말티톨을 좋아했다는 얘기는 논모식품 음식들이 말티톨을 써요. 그거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장 불편한 사람들 되게 많단 말이야. 저도 걔네 것만 먹으면 설사하거든. 야, 나 건드리지도 않거든. 그러니까 좀 민감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균들이 이용해서 설사나 이런 것들을 배를 꾸룩하게 유발할 수 있는 균들을 주력으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이제 유산균이나 이런 걸 넣으면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서로 순화시켜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염증성 장 질환이 있긴 한데 살이 찌고 싶어서 건강하게 소화력을 키우고 싶습니다. 염증성 장 질환이 있다고요? 이거 진단받은 건가요? 진단명이 뭐고 주사는 어떤 걸 맞고 있나요? 궤양성 대장염이죠. 테키누마.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것들과 완전히 다른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과민성 장 증후군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고, 님은 이제 장 질환 중에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되어 있는 궤양성 대장염, 그 다음에 크론병,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이게 소장까지 침투하면 크론병이고, 그 다음에 밑에 대장에서만 국한되면 궤양성 대장염인데, 저게 그 발작기가 있어요. 어떤 발작하는 시기가 있거든요. 어떤 식품이나 어떤 환경으로 인해서 발작하는 시기가 있을 때는 진짜 완전 뒤집힙니다. 완전 뒤집혀서 진짜 뭐 음식을 먹을 수조차 없고 응급실 실려가는 수준이고, 군대도 안 가는 병이니까 사실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 어떤 음식이 어떤 트리거가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냐를 계속 좀 추적해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내가 맨날 먹는 음식들을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체크하고, 예를 들어 오늘 어떤 음식들을 쭉 먹었는데 뭐 먹고 나서 불편했다 체크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뭐 먹었는데 그날은 다 괜찮았어. 그 다음날 먹었더니 뭐가 좀 불편했어. 그러면 그 불편한 날들을 체크해 보면 나한테 공통적으로 불편함을 유발하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오늘 스파게티를 먹었는데 배가 아팠어. 심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좀 불편했어. 다음날은 뭐 그냥 뭐 이렇게 한식으로 뭐 이렇게 먹었는데 전혀 불편하지 않았어. 그 다음날 빵을 먹었는데 또 불편했어. 그러면 이제 의심해 보는 거야. 밀가루가 문제일까? 근데 따져보면 스파게티에도 예를 들어 스파게티가 뭐 올리브 오일을 쓰는 오일 스파게티도 있고요. 토마토 스파게티도 있고요. 크림을 넣은 크림 스파게티도 있어요. 근데 내가 먹은 스파게티가 크림 스파게티야. 그리고 내가 오늘 먹은 빵에도 우유나 버터 같은 유제품 성분이 들어있어. 그럼 밀가루만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유제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적해서 찾아보고 공통적인 사항들을 일단 골라서 그것들을 최대한 배제해야 돼요. 배제하면서 이제 궤양성 대장염 같은 경우는요, 궤양성 대장염 치료제를 하나 받고요. 그 다음에 뭐 상태에 따라 코르티코스테로이드 계열 약제도 하나 쓰고요. 가끔가다 항생제도 쓰고요. 근데 그런 주력 주사나 경구 약들은 계속 발구하거든요. 몇 개월 정도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꾸준히 계속 다 나을 때까지 일단 맞으시고, 그다음에 내가 먹는 식사들을 이제 좀 추적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상담하고 꽤 오랫동안 관리했던 친구가 운동하고 와서 불닭볶음면을 먹고 빼빼로를 먹었는데 발작이 일어났어요. 발작이 일어났고 2주 만에 14kg가 빠졌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지금 멀쩡하거든요. 결론은 이제 매운 음식, 자극적이고 매운 음식에 대한 되게 불안감을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가냐면 저랑 이제 마지막으로 할 때 된장찌개에 청양고추 넣어서 끓여 먹는 거 정도까지는 가능한 수준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서 일단은 내가 먹는 것들을 체크하고 내가 불편한 날들에 어떤 음식들을 먹었나 봐서 중첩되는 음식들이 뭔지를 체크하고 그 음식들을 일단 배제해서 약을 다 끊어도 멀쩡하게 아무 증상이 안 나올 때까지 최대한 조심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는 천천히 야금야금 조금씩 한번 노출시켜 보면서 증상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식사 중에 고기를 평소보다 많이 먹으면 식사 후에 트름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은 소화 기능이 안 좋은 거고 많이 먹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네. 결국은 가스가 많이 생성된다는 얘기는 부패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음식물이 장에 오래 남아있고 위산이 많이 분비되다 보니까 밑에 중탄산염이랑 같이 중화돼서 가스가 CO2 가스가 많이 생겨서 그게 올라오는 거일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러니까 과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웬만하면 과식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되게 당연한 얘기인데 당연한 게 답인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영상을 다시 그대로 보는 건 멤버십을 하시면 보실 수 있고요. 라이브 영상은 편집을 해서 영상이 올라가긴 할 겁니다. 근데 뭐 밀린 순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빨리 될진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가족들이랑 용문사 갔다 왔거든요. 양평에 용문사 갔다 왔는데 조금 막히긴 했는데 외곽순환고속도로로 해갖고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가는 길이 너무 좋더라고요. 날씨도 참 좋고 그 건강하게 해달라고 약사열애불 참배하고 절하고 내려오시는 길에 구독자님을 만나서 구독자님이 갑자기 무슨님 뭐라고 그랬지? 유튜브 잘 보고 잘 있어요. 보고 있어요 이랬나 그래갖고 수줍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고, 토요일날은 애기들도 같이 갈 수 있는 망원동에 재즈 공연을 보러 갔었어요. 러스틱 재즈라고 거기 갔었는데 정말 좋았거든요. 근데 콘트라베이스 치시는 분께서 구독자라고 하셔갖고 그래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주마다 한 번은 특정 주제로 영양 관련된 얘기들을 라이브로 계속 하려고 해요. 기획 영상도 할 거고요. 뭐 최근에 광고 문의도 조금 들어오고 있어서 광고는 계속 들어오는데 계속 차고는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게 똑바로 말하면은 다 이제 비타민 D 환영! 비타민 D를 환영합니다. 실제로 10만 되면 10만 기념 이제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행사를 좀 켜봐야겠습니다. 아니 우리처럼 유튜브 하는데 누가 10만을 만들어 주겠어요. 그래도 우리가 좀 진심으로 하니까 언젠간 되겠죠 이제. 네. 엄마 폰 구독, 아빠 폰 구독,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 삼촌, 동생 다 그치. 눌러서 구독하고 이제 설이 곧 얼마 안 남았잖아.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하고 폰에다가 우선 영향 다 구독 눌러놓고 조댓구알이라고 하던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조댓구알 이렇게 하는 4단계 구독이 4단계 구독을 4단계 구독 이렇게 하면은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구독자 늘어난지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